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31부 누르하치의 흥기, 북풍이 몰아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나긴 임진왜란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죠. 그래서 임진왜란 사가 사실상 이제 종결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전후 처리 문제까지 다 다뤘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당연히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호란 쪽이죠. 정묘호란, 병저호란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 좀 홍보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임진왜란 파트를 다 마무리를 지었지만 이제 막 임진왜란 파트를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다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전에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분인데 바로 이제 임용환 박사님. 아쉽게도 도큐멘터리 전쟁사가 종영이 되면서 지금 인문채널 휴라는 개인적인 채널을 운영을 하시면서 여기서 지금 임진왜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방TV에서도 이제 임진왜란 파트만 따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노영구 교수님이 또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노영구 교수님이라고 하시면은 학계 내에서도 정말 전쟁사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급이 있으신 권위자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임 교수님, 노 교수님 논문을 많이 참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다루는 임진왜란사는 그야말로 진짜 전문가가, 저 같은 이런 가짜 전문가 말고 진짜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 다루는 정말 수준 높은 이야기들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 거 보시는 분들도 뭐 제 거 보시는 거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두 분 것도 한 번쯤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거를 좀 이제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살짝 쉬어가는 페이지. 좀 소프트하게 백그라운드 배경 설명만 하고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조선의 주적이 되는 나라가 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여진족입니다. 일본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이번엔 북쪽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선이 정말 정신이 없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양란 시기에 조선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때 당시에 진짜 정신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중국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책으로 이렇게 양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양면 전쟁을 수행을 하고서도 조선이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거죠. 살아남고 나서 그 뒤로 다시 또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가 존속이 되었고 또 중간에 나름의 중흥기도 맞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저력이 절대로 약한 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여진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진족. 여진족은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적이 있었죠. 바로 금 제국이 건국되면서 만주뿐만 아니라 중원 일대를 갖다 호령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234년에 금 제국이 멸망한 이래 여진족은 요동 각지에 분산돼서 서로 이합 집산을 거듭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과 명 제국은 여진족이 역사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쟤들이 하나로 힘을 합치면은 정말 무서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로 힘을 합치지 못하게끔 어떻게 하자?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견제를 했다라는 거죠. 다만 조선도 그렇고 명제국도 그렇고 요동을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러려면은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진족이 각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는 데다가 이 흩어져 있는 여진족들을 통치를 하려면은 그에 준하는 엄청난 행정력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 얘들을 통치한다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대규모 인구 이주밖에 없는데 솔직히 농경국가는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뭐였냐면은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둬가지고 적절히 견제를 하는 방식을 선호를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명제국이었는데 명제국의 경우 요동의 군대를 주둔시키되 통치에 있어서는 여진족들의 자치를 허용하는 기미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미가 뭐냐면은 소한테 이제 착용을 시키는 고삐를 말해요. 고삐 굴레를 말하는 건데 마치
우리한테 고삐를 잡힌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애들, 그런 의미에서 기미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는 거죠. 명제국은 요동 도사를 설치를 해가지고 요동 지역에 일종의 군정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또 여기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명제국은 장성 너머 있는 몽골군이 사실상 가상 주적 1호였어요. 그래서 몽골의 위협을 신경을 써야 됐기 때문에 그쪽에 전력을 집중하기도 부족한 판국에 요동에까지 직접적인 통치를 하기에는 여력이 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동 지역에 대해서는 위소라는 것을 설치를 한 다음에 여진 각 부족들을 이 위소를 통해서 굴복시키고 위무를 하는 그런 간접 통치 방식을 쓰게 됐다는 거죠. 명제국은 여진족의 추장들에게 관직을 부여하고 조공무역을 허락하는 등 회유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진족 내에서는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명제국이 제공해주는 떡고물을 받아먹고 명제국 쪽이 달라붙은 애들, 즉 친명파 여진족, 우리는 끝까지 여진족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저 명제국과 싸우겠다라고 나오는 강성파, 즉 반명파 여진족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제국은 여진족을 분열시켜서 서로 견제를 하는 이의제의를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여진족의 세력은요,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압록강 부근의 건주여진, 옛날 이제 고구려의 세력권이죠. 그 다음에 두만강 부근의 야인여진. 사실 얘들은요, 원래 이제 두만강에 살았던 애들도 있었지만, 흑룡강에 살다가 남하에 와서 여기로 합류한 애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송화강 부근에 살고 있는 해서여진. 여기가 이제 옛날 부여의 세력권이죠. 그렇게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건주여진하고 해서여진이 사는 지역은 나름 이제 농업이 괜찮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에 비해서 야인여진이 사는 지역은 정말 여기가 척박하고 살기 힘든 동네긴 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이들 각 집단 내에서는 다시 군소 여진 부족들로 나뉘어서 그 안에서도 서로 끊임없이 세력을 다투면서 분쟁을 일삼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진족의 각 부족들은 반목과 갈등이 극에 달하긴 했어도 서로 언어하고 문화가 통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통합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적절한 상황과 조건만 생긴다면 언제든지 통일제국을 구성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6세기 무렵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쯤 되면 명제국 내부의 정치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이제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이제 내후 외환에 계속 시달리게 돼요. 흔히 이제 이때 당시에 북로 남외라고 해가지고 북쪽에서는 몽골군이, 남쪽에서는 외구가 계속 끊임없이 명의 국경지대를 침략하는 그런 시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동에 대한 지배권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시기에 건주 여진에서는 걸출한 인물이 하나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애신강라 누르하치였다는 거죠. 본래 누르하치가 속한 부족은요, 건주 여진 내에서도 이제 친명파에 해당하는 부족이었어요.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노력 끝에 명제국의 신임을 사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한 번은 이제 명군이 직접적으로 이제 군정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기 살고 있는 한족들이 대거 여진 땅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많이 혼란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여진 땅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라면서 그렇게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체포를 해가지고 누라치 부족이 명 측에 다시 반환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명 제국의 신임을 사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무렵 해서 여진족의 아태 부족이 강성해지자 명 제국은 이를 진압하여 화근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유지되려면 그러잖아요. 좀 커질 것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밟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에 잘 듣는 애들은 적절히 키워주는 겁니다. 자, 요 방식으로 이제 계속 요동에 대한 패권을 유지를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저 아태 부족을 사뿐히 지려 밟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명제국이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1583년 요동총병 이성량은 군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해서여진을 토벌하게 되었다는 거죠. 참고로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굉장히 재밌는 시기예요. 바로 요 무렵이
건주 여진은 아직 지금 제대로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건주 여진은 명제국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해서 여진 중에서 아태 부족이 상당히 좀 힘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아태 부족이 해서 여진을 통합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 그리고 이때 또 뭐가 있었냐면요. 야인 여진들도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탄계. 이탄계가 혜성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이 일대에서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탄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선군이 손을 봐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이제 조선한테 맡기면 되는 문제였고, 건주 여진은 현재 말을 잘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남은 것은 뭐다? 바로 저 해서 여진만 아작을 내버리면은 일단 이 일대의 상황은 정리가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EJ의 방법을 써가지고 건주 여진을 동원을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대표적인 친명파였던 누르하치 부족도 여기에 동원이 됐죠. 그래서 누르하치 조부와 부친도 친명파 여진족으로서 이성량 휘하에 소속이 돼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전이 진행되던 도중에 뜻밖에도 누르하치의 조부와 부친이 명군의 오인 사격을 받아가지고 사살이 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돼요.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정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친명파 여진족으로서 헌신을 다하였거든요.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르하치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극도의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자 요동총병 이성량은 누르하치를 불러서 해명을 해요. 그거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전 사고였다.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것은 사고였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거죠. 뭐 진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사고였는지 아니면 사고를 가장한 뭐 고의였는지 그거야 뭐 이제 당사자들만 아는 이야기들인데, 근데 어쨌거나 이성량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과도 하고 나름 또 이제 미안함을 느꼈는지 사과하는 의미에서 이런저런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어떤 보상을 해줬냐면요. 일단 누르하치에게 명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문서를 30통이나 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 부족당 한 통 주는 거거든요. 그다 정말 말 잘 듣는 애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 문서 한 통을 갖고 있으면은 자유롭게 명제국과 조공무역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30통이나 받았으니 이거 얼마나 갖고 싶은 거예요. 즉 30통을 가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자기 목 한 통 쓰고 29통 가지고서 여타 다른 군소 부족들을 이걸로 꼬드겨서 자기 산하 세력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성량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누르하치 부족이 말 잘 듣는 것도 사실이니까 얘들한테 30통을 화끈하게 줘가지고 앞으로 다른 군소 부족들을 통제를 하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말 30피를 전달하면서 위로를 해줬고요. 또 추가로 누르하치가 명조정으로부터 도덕첨사의 벼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도 해주면서 누르하치는 우선 이러한 선물들을 받고 군을 사귀기로 한 발 후퇴를 하게 되죠. 이처럼 누르하치에게는 부친과 조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는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누르하치는 우선 명제국이 제공해주는 화해 선물을 받고 참기로 했는데 여기서 좀 약간 거시기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 누르하치의 세력이 지금 현재 부친과 조부가 이렇게 죽게 되면서 잠깐 주춤해졌죠. 그 사이에 같은 건주여진 출신이었어요. 건주여진 출신의 추장 이감외란. 뭐 이감외란이 옛날에 누르하치 부족 밑에서 일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하여튼 그 이감외란이 급속도로 세력을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같은 친명파였던 이감외란은 이성량을 도와서 아태 부족을 쳐부순 다음에 누르하치 세력을 제치고 건주여진 최강의 세력으로 군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고약하게도 명제국은 누르하치 세력보다도 이감외란의 세력을 더 신뢰를 하면서 여기를 팍팍 밀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누르하치는 이감외란이 자신의 조부와 부친의 죽음에 무언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누르하치는 명제국이 이감외란을 저렇게 팍팍 밀어주고 있는데 지금 명제국이 이감외란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면은 이감외란이 이렇게 세력을 급속도로 키울 리가 만무하지 않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자신의 부친과 조부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가메란의 음모가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 명제국이 사주했던 거 아니냐. 겉으로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보상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부족이 더 힘이 커지기 전에 부족장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술수를 쓴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이에 누르하치는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이가메란을 쳐부수고 건주 여진을 통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명제국까지 축출을 해서 바로 이 요동 지역의 패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된 누르하치. 하지만 굉장히 영리한 친구입니다. 이거를 겉으로 내색을 하질 않고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르하치는 명제국이 자신에게 준 파격적인 특권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명제국이 누르하치에게 주었던 교역 문서 30통은 누르하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르하치는 명과의 교역에 있어서 다른 부족들보다 우세를 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누르하치는 이 교역권을 미끼로 군소 부족들을 자신의 휘하로 결집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본래 건주여진의 땅은 농업 생산량이 나쁘지 않은 곳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누르하치가 교역권까지 통해서 부를 축적하자 이제 그 세력은 급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르하치는 여전히 명제국에 복속하면서 계속 요동청병 이성량의 환심을 사는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냐면은 누르하치는 이성량의 아들들과도 인연을 맺어가지고 거의 뭐 형제처럼 지낸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운 누르하치 마침내 복수의 칼을 뽑아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가메라는 급습해 들어갔는데 이때 누르하치가 동원했던 병력은 불과 100여 명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한 줌밖에 안 되는 병력이었죠. 하지만 완벽한 기습이었고 이 기습에 성공한 누르하치는 이가메라는 근거지인 도륜성을 함락하는 쾌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이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20 초반에 이런 엄청난 군사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가메라는 순식간에 몰락을 하게 되었고 누르하치가 건주 여진의 최강 세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1589년 무렵이 되면요. 누르하치는 사실상 건주 여진의 대부분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국주라고 이제 자칭을 하면서 나름 이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누르하치 끝까지 신중합니다. 여전히 명제국에 대해서 저자세로 나왔다는 거예요. 누르하치는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경쟁자였던 이가메란처럼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방심했다가는 순식간에 또 다른 경쟁자한테 제거당할 수 있다. 항상 만전을 기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몇 년 전의 일이었죠. 조선에 덤벼들었다가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멸망했던 이탄계처럼 무력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 사실 이때 이탄계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은 이 시기 여진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진족을 통합하는 그런 위협을 달성할 뻔도 했었죠. 근데 이탄계가 조선에게 아작이 나면서 결국 추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힘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자, 그래서 누르하치는 좀 더 힘이 자신한테 모일 때까지 끊임없이 자세를 낮추면서 명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명제국은 이제서야 좀 감을 잡기 시작해요. 아, 이거 누르하치 세력이 너무 커졌는데 이거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당장 손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명제국 입장에서는 요동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 여력도 없었거니와 무엇보다도 누르하치가 끊임없이 저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전쟁을 걸만한 마땅한 명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제국이 건주 여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수습방관하고 있었는데 그럼 조선이라도 좀 나서서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았냐? 조선은 조선대로 바빴죠. 바로 이무렵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기축옥사라는 굉장히 커다란 옥사가 한번 일어나게 되고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일본과의 7년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7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과 명 두 나라가 다 누르하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조선이 나름 이제 누르하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저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첩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과연 조선의 첩보전은 성공적으로
누라치에 대한 정보를 캐내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